안녕하세요. DJ 사나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참 어린 나이에도 많은 일을 겪었던 철없는 돌싱입니다. 제 나이가 지금 30 후반대임에도 불구하고 돌싱으로서의 삶을 살고 있으니까요. 사실 이혼보다 파혼이 낫다는 이야기를 참 많이도 들었지만 그때 저는 왜 그렇게 무모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이제 와서 후회하면 어쩌겠어요. 제 인생은 제가 선택하는 것이었으니까요. 제가 오늘 하고 싶은 넋두리 같은 이야기는 제 인생의 가장 고민이 되었던 시기와 제 인생에 절대로 빼놓을 수 없는 일들이랍니다. 다시 생각해도 다사다난했던 제 인생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음식점을 운영하셨어요. 정확히 언제부터였는지는 잘 기억나지 않지만 제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시작하셨던 것 같아요. 아버지께서는 원래 직장인이셨는데 어느 날 갑작스러운 무슨 문제가 생기면서 회사를 그만두시게 되었죠. 그 뒤로 우리 집은 자연스럽게 장사의 길로 들어섰고 그 이후로 줄곧 음식점만 운영하셨어요. 업종은 몇 번 바뀌긴 했지만 늘 음식과 관련된 일이었고 그 중에서도 식당 장사만큼은 변함이 없었죠. 어머니께서는 음식 솜씨가 참 좋으셨어요. 손맛이 아주 뛰어났다고 해야 할까요? 처음 시작한 가게가 어떤 종류였는지는 정확히 떠오르지 않지만 제가 초등학교 저학년 때는 분명 분식집을 하셨던 걸로 기억해요. 아마 초등학교 2, 3학년쯤이었을 거예요. 학교 바로 앞에 있던 그 분식집은 우리 동네에서 손에 꼽히는 곳이었죠. 사실 학교 앞에는 분식집이 거의 없었고 유일하게 엄마 가게만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장사는 꽤 잘 되었어요. 그 덕분인지 저는 친구들 사이에서 인기가 꽤 많았답니다. 먹고 싶은 거 다 골라. 내가 말만 하면 우리 엄마가 다 해주실 거야. 그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던 초등학교 3학년짜리 저였죠. 그때는 그게 얼마나 큰 자랑이었는지 몰라요. 물론 엄마는 살짝 당황하셨지만 친구들 앞에서 괜히 뿌듯해하던 제 눈치를 보셨는지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얘들아, 많이 먹어. 그래도 남기면 안 돼. 알았지? 단순히 음식 만드는 일만 힘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가장 큰 고충은 따로 있었어요. 바로 진상 손님들이었죠. 요즘은 그런 사람들한테 당하면 인터넷에 올리기라도 할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창구도 없었어요. 누가 욕이라도 하면 오히려 지금 나 험담했어요? 하며 따지고 드는 사람들이 많았죠. 엄마는 속상해도 어디 하소연조차 못하고 그저 참고 넘기는 수밖에 없었어요. 엄마, 왜 요즘 자꾸 한숨 쉬어요? 아니야.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장사하다 보면 그런 날도 있는 거지. 어린 저는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었어요. 하지만 나중에 알았죠. 어떤 사람들은 떡볶이 떡을 딱 5개만 달라고 하면서 오뎅 국물은 공짜로 매일 줘야 한다는 조건을 걸기도 했고요. 어떤 손님은 우리 애는 많이 안 먹어요. 나중에 몰아서 줄게요. 하며 외상을 달아달라고 했죠. 그런데 며칠 후 찾아와서는 우리 애가 이렇게 많이 먹었을 리가 없다며 반값만 주겠다고 우기기도 했어요. 한 번은 엄마가 너무 속상해서 주방에서 조용히 울고 계시는 걸 본 적이 있어요. 그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결국 엄마는 분식집을 그만두셨어요. 제가 초등학교 4학년이 되었을 무렵이었어요.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엄마는 정말 많이 힘드셨던 거예요. 그제서야 저는 왜 엄마가 자주 한숨을 쉬셨는지, 왜 장사가 잘 되는데도 항상 피곤해 보이셨는지를 이해하게 되었죠. 사실 생각해보면 엄마가 그런 진상 손님들을 하나하나 겪으면서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으셨을까 싶어요. 그땐 어려서 잘 몰랐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속이 타들어갔을 거예요. 특히 그런 사람들과는 다투지도 말라고 하셨죠. 괜히 시비 붙었다가는 동네 아줌마들한테 온갖 소문만 퍼진다고요. 여보, 그런 아줌마들이랑 싸우지 말고 그냥 넘겨.
괜히 감정 상하지 말고. 억울해 죽겠잖아. 글쎄 나보고 조금 먹은 걸로 돈을 받네, 뻥튀기를 하네. 아주 그냥 지들이 장사를 해보라지. 그날 엄마는 처음으로 단호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사실 분식집 장사를 한다고 해서 남는 게 많지도 않았고요. 아버지는 그 당시 일을 쉬고 계셨기 때문에 엄마 혼자서 온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계셨거든요. 어린 저와 오빠까지 먹여 살려야 하는 상황에서 솔직히 돈을 벌 수 있는 구조도 아니었어요. 그때 동네에서는 도깨비터라는 말도 있었어요. 도깨비가 머물렀던 자리는 3년만 장사하면 돈이 막 들어온다는 그런 미신 같은 거요. 엄마도 처음엔 그런 얘기를 듣고 여긴 도깨비터야, 느낌이 딱 와 라며 기운차게 시작하셨죠. 하지만 나중에 웃으면서 그러셨어요. 도깨비가 이미 떠난 자리였나 봐. 그렇게 분식집을 정리하신 엄마는 얼마 지나지 않아 다른 동네에서 다시 식당을 열었어요. 이번엔 백반집이었는데요. 엄마 음식 솜씨가 워낙 좋으셔서 손님들 발길이 끊이지 않았어요. 평일 점심시간이면 줄을 서서 기다릴 정도였죠. 백반집 특성상 다양한 반찬을 매일 준비해야 하니까 준비 과정도 만만치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는 정성을 다해 반찬 하나하나를 만드셨어요. 오늘은 멸치볶음 대신 새송이버섯 볶음을 해볼까? 단골 손님이 어제 멸치 많이 나왔다고 하더라고. 그렇게 하루하루 손님 입맛을 맞추시느라 늘 바쁘셨어요. 하지만 그런 노력도 오래가진 않았죠. 제가 고등학교에 올라갈 즈음 백반집도 접게 되셨어요. 엄마는 그 사이에 참 많이도 늙으셨더라고요.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지 모르겠어요. 장사도 못해 먹겠어. 힘에 부쳐서 안 되겠더라. 반찬도 너무 많이 해야 하고. 요즘은 프랜차이즈 가게들 때문에 장사도 힘들어졌어. 그 말씀이 그렇게 슬플 수가 없었어요. 매일 새벽부터 일어나 장 보시고 주방에서 반찬 준비하느라 쉴 새도 없이 바쁘셨던 엄마였는데 결국 체력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한계에 다다르셨던 거죠. 게다가 프랜차이즈 식당들이 줄줄이 들어오면서 가격 경쟁도 치열해졌고 손님들 눈도 높아졌어요. 백반집은 특성상 가격은 저렴하게 해야 하고 반찬 수는 늘 풍성해야 하니까 재료값은 오르는데 수익은 줄어들 수밖에 없었어요. 똑같은 반찬을 내놓으면 또 이 반찬이에요? 하는 손님들 불평도 쏟아졌죠. 사실은 좀 뚝심 있게 신경 쓰지 말고 묵묵히 할 일을 하면 됐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엄마는 원래 그런 성격이 아니었어요. 주변 반응에 민감하셨고 누가 뭐라고 하면 가슴에 담아두시는 스타일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마음이 점점 지치셨던 거죠. 그렇게 우리 가족의 두 번째 식당도 문을 닫게 되었고 엄마는 다시 또 새로운 일거리를 찾아야 했어요. 저는 그런 엄마를 보면서 늘 마음이 아팠어요. 엄마, 속상하진 않아? 가게 정리할 때 엄마 표정이 안 좋아 보였어서. 이런 날도 있고 저런 날도 있는 법이지. 괜찮아. 사람이 맨날 좋을 수는 없잖아. 그 말이 저한텐 늘 위로였어요. 엄마는 실패라는 단어를 쓰지 않으셨어요. 대신 이제는 때가 아닌가 보다. 다음엔 더 잘해보자 라고 하셨어요. 그 말들이 지금도 제 가슴에 깊이 남아있어요. 아무튼 제가 고등학생이 되었을 무렵부터 엄마는 뭘 해야 돈을 조금이라도 더 벌 수 있을까 고민을 정말 많이 하셨어요. 그 전까지도 계속 장사를 해오시긴 했지만 점점 몸도 지치고 수익도 예전같이 않아서 그랬던 것 같아요. 저희 집은 늘 그렇게 현실적인 고민과 함께 살아왔어요. 어떻게든 살아야 하니까. 아이 키우고 학교 보내려면 돈이 필요하니까요. 그 무렵엔 아버지도 생각이 많으셨던 것 같아요. 엄마 혼자 고생하는 모습을 매일 지켜보다가 결국 같이 식당 일을 도와주기 시작하셨고 그러다가 다시 사회로 나가야겠다는 결심을 하셨어요. 저는 그때 우리 아버지가 정말 대단하다고 느꼈어요.
나이 40이 훌쩍 넘은 분이 다시 공부를 해서 자격증을 따시고 중장비 회사에 당당히 취직을 하셨거든요. 내 딸 대학은 어떻게든 보내야지. 이 정도는 아빠가 해줘야지. 아버지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 말 한마디에 괜히 눈물이 핑 돌았던 기억이 나요. 지금 돌이켜보면 은퇴가 멀지 않은 시기였고 누구라도 새로운 걸 시작하는 게 무섭고 망설여졌을 텐데 아버지는 가족을 위해 과감히 도전하셨어요. 사실 신입으로 들어가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그 나이에 신입이라는 게 얼마나 눈치 보이고 부담되는 자리겠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처음부터 내가 배운다는 자세로 묵묵히 일을 배우셨고 결국 중장비 기사로서 인정을 받고 자리를 잡으셨어요. 저희 가족에게는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었죠. 아버지가 취직을 하시고 엄마는 다시 장사를 고민하셨어요. 뭘 해야 잘 될까? 어떻게 해야 덜 힘들고 더 안정적으로 돈을 벌 수 있을까? 그러다가 엄마가 선택하신 게 반찬 가게였어요. 솔직히 처음에는 반응이 걱정됐죠. 왜냐면 당시만 해도 반찬을 사 먹는다는 게 흔한 일이 아니었거든요. 반찬은 집에서 해 먹는 거지 누가 돈 주고 사 먹어? 그 시절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게다가 전업주부가 많았던 때였기 때문에 굳이 반찬을 사야 할 이유가 없었죠. 그런데 엄마는 그런 고정관념의 틈을 뚫고 들어가셨어요. 아이들이 많은 동네에 가게를 열면서요. 요즘 엄마들 반찬하기 귀찮다고들 하잖아. 특히 애가 있으면 맵고 짠 반찬은 못하니까 골치 아프대. 엄마는 동네 엄마들 입장을 누구보다 잘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자극적이지 않고 맵지 않으며 골고루 영양까지 챙길 수 있는 반찬들을 만들기 시작하셨어요. 멸치볶음도 견과류를 넣어 바삭하게 만드시고 감자조림은 부드럽게 간을 낮춰 어린 아이들도 잘 먹게끔 하셨죠. 처음에는 하루에 몇 분 안 되던 손님들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입소문이 난 거죠. 그 집 감자조림 진짜 부드럽대. 우리 애가 그 반찬만 집더라니까. 여기 멸치볶음이 그렇게 짜지 않아서 애가 먹기 딱 좋아. 이런 얘기들이 동네 엄마들 사이에서 오가기 시작했고 반찬 가게는 하루가 다르게 바빠졌어요. 심지어는 요즘 말로 하자면 구독 서비스처럼 일주일에 몇 번씩 정기적으로 반찬을 주문하는 분들도 생겨났어요. 일종의 단골 정기 고객이 된 거죠. 수연이 엄마는 이번 주에 2번, 민지 엄마는 3번이네. 아유, 이걸 다 맞춰야 하니까 머리가 복잡해 죽겠네. 엄마네 반찬 가게에 이제 고정 손님이 있는 거야? 그럼 내가 반찬을 얼마나 잘하냐. 이제는 줄줄이 소세지처럼 들어와서 사간다 이거야. 그렇게 투덜거리시면서도 늘 정성껏 반찬을 준비하셨어요. 저도 방과 후 집에 돌아오면 엄마가 반찬을 포장하며 바쁘게 움직이는 모습을 늘 보았죠. 가게가 점점 자리를 잡아가면서 저희 집 형편도 조금씩 나아졌고 저는 고등학교 내내 큰 불편 없이 학교 생활을 할 수 있었어요. 학원도 마음껏 다닐 수 있었고 참고서도 사고 싶을 때 살 수 있었죠. 친구들이 부러워할 만큼 넉넉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저는 제가 가진 것에 감사하며 지냈어요. 엄마가 반찬 하나하나에 담은 정성과 아버지가 흘리신 땀방울 덕분이었어요. 아마도 저는 엄마의 영향을 많이 받은 걸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요리에 관심이 많았고 뭔가를 직접 만들어내는 과정이 참 재미있었거든요. 처음엔 단순히 취미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진지하게 조리 전공을 선택하게 됐죠. 물론 요리를 직업으로 삼는다는 게 마냥 쉽거나 현실적인 일만은 아니었어요. 막막한 기분이 드는 건 어쩔 수 없었죠. 친구들이 사무직이나 교사 같은 안정적인 길을 꿈꾸는 동안 저는 왜 하필 요리를 택했는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진 적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 길을 택했던 이유는 단순했어요. 집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었고 부모님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싶었거든요.
저 하나쯤은 빨리 자리 잡아야 우리 가족이 숨통이 트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제 남동생은 아버지의 영향을 받았는지 건축 설계 쪽으로 진로를 정했어요. 공부할 것도 많고 자격증도 여러 개 준비해야 했기 때문에 준비 과정이 만만치 않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생은 묵묵히 자기 길을 걸었고 결국 건축학과에 진학했어요. 동생이 대학에 입학하던 날 부모님 두 분은 그야말로 감격에 겨워하셨죠. 동생까지 대학에 들어가자 엄마는 반찬 가게에 대한 고민을 하기 시작하셨어요. 사실 반찬 가게가 잘 되긴 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동네 곳곳에 비슷한 가게들이 우후죽순 생겨났고 또 인터넷으로 반찬을 쉽게 주문해 먹을 수 있는 시대가 되어버렸거든요. 엄마도 그런 변화에 대해 체감하고 계셨어요. 요즘은 다 인터넷으로 시켜 먹더라. 직접 담그는 사람도 줄었고 나도 뭔가 바꿔야겠지? 엄마는 고민 끝에 반찬 가게를 정리하고 다시 동네로 돌아와 찌개 전문점을 열기로 하셨어요. 사실 처음엔 저도 반신반의했어요. 동네 사람들이 과연 그렇게 자주 와줄까? 새로운 메뉴가 통할까? 하지만 그건 기우였어요. 찌개집은 오픈하자마자 손님들로 북적이기 시작했거든요. 엄마는 가격을 저렴하게 책정하고 밑반찬이나 공깃밥 같은 건 셀프로 운영하면서 인건비를 확 줄였어요. 혼자 하는 거니까 손님들도 좀 알아서 하면 좋지 하고 웃으시면서도 손님들이 덜 불편하도록 늘 세심하게 배려하셨어요. 인건비는 줄였지만 주말엔 어쩔 수 없이 손님이 넘쳐 일손이 모자랄 때도 있었죠. 그럴 땐 제가 나서야 했어요. 저와 동생은 주말마다 알바식으로 찌개집을 도우러 갔죠. 그렇게 정신없이 시간이 흘러 어느덧 제가 28살이 되었어요. 그리고 28살에 결혼을 했죠. 좀 빠른 거 아니야? 하는 주변의 말림도 있었고 부모님도 처음엔 걱정하셨어요. 하지만 그땐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어요. 사랑이라는 게 얼마나 사람을 눈멀게 하는지 그땐 정말 몰랐어요. 걱정 마세요. 저 정말 잘 살 거예요. 그렇게 큰 소리치고 결혼을 했지만 불과 2년 만에 저는 이혼을 하게 되었어요. 30살 생일을 앞두고 있었죠. 귀책 사유는 전 남편에게 있었어요. 결혼 후에 2번이나 불륜이 발각됐고 그때마다 이번이 마지막이야. 다시는 안 그래. 하는 말을 반복했지만 믿음이란 건 이미 깨져버린 뒤였어요. 더는 함께할 수 없다고 판단했고 결국 협의 이혼을 하기로 결정했어요. 사실 그 과정도 쉽진 않았죠. 제가 마음의 상처를 어마어마하게 받았거든요. 믿었던 사람에게 받은 배신만큼 큰 아픔도 없다는 것을 깨달아 버렸습니다. 이혼 이후 저는 호텔 조리실에 취직했어요. 다른 걸 생각할 겨를도 없이 무조건 일만 했죠. 그렇게 무려 5년을 정말 말 그대로 죽어라 일만 하며 지냈어요. 당시에 저는 이혼 자체가 너무 큰 충격이었고 모든 것이 다 부정당한 기분이었거든요. 세상이 무너지는 느낌. 그 표현이 딱 맞았어요. 사실 저는 사람을 만나는 것도 두려웠어요. 대인 기피증 비슷한 증상이 생기기도 했고 처음엔 그저 이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하며 버텼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더 마음을 닫게 되더라고요. 결국 호텔 조리실 사람들 외에는 누구와도 교류하지 않게 되었고 연락도 끊어버렸어요. 친했던 친구들은 그런 저를 보며 답답해했어요. 바보처럼 살지 마. 너답지 않아. 그렇게 몇 번이나 조언해줬지만 그 말들이 당시의 저에겐 하나도 들리지 않았어요. 귀를 막고 있었던 거죠. 결국 떠날 사람들은 조용히 떠났고 어떤 친구는 이기적이야. 넌 너무 자기 세상에만 갇혀 있어. 하고 차갑게 등을 돌리기도 했어요. 하지만 다 그런 건 아니었어요. 그런 절 이해해주고 기다려준 친구들도 있었어요. 그저 괜찮아질 때까지 기다릴게 라고 말해준 그 따뜻한 목소리를 저는 아직도 잊지 못해요. 고맙다고 말도 못했지만 그 마음은
분명히 전해졌어요. 5년이라는 시간은 생각보다 길었고 그 안에서 참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고등학교 때 제가 짝사랑했던 첫사랑이 결혼을 했다는 소식도 들었고 정말 친하게 지냈던 친구가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이유로 절 포기하고 어느새 아이 엄마가 되었다는 이야기도 들었죠. 축하해 라는 말 한마디조차 할 수 없었던 전 그저 멀리서 혼자 조용히 눈물을 흘렸어요. 모두들 자신의 삶을 꾸리고 한 발자국씩 나아가고 있었지만 저는 여전히 어두운 껍질 안에 숨어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조리실에서 5년을 버텼지만 결국 일을 그만두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제 몸이 점점 상하고 있다는 걸 느꼈기 때문이었어요. 당시 저는 호텔 조식조 근무를 하고 있었어요. 새벽 4시 반이면 조리실에 도착해야 했고 조식 뷔페가 끝나면 곧바로 점심 준비에 들어갔어요. 숨 돌릴 틈도 없이 바쁘게 움직이다가 점심시간이 지나서야 겨우 퇴근할 수 있었죠. 그렇게 하루를 채워도 손에 남는 건 고작 몇 푼이었어요. 체력은 갈수록 떨어지고 허리며 손목이며 안 아픈 데가 없었어요. 이렇게 계속 일하다간 나중에 정말 아무것도 못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결국 조용히 사직서를 냈고 그렇게 전 5년 만에 다시 백수가 되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방에 틀어박힌 채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죠. 하루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몰랐어요. 시계를 봐도 감흥이 없었고 달력의 날짜들도 그저 숫자일 뿐이었어요. 친구들을 만나야겠다는 생각은 아예 들지 않았어요. 이미 다 떠났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들을 마주하는 것도 오히려 제게는 두려움이었어요. 나이 36. 어느 날 문득 이제는 뭔가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엄마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무것도 안 할 거면 나가서 산책이라도 해. 아니면 가게 나와서 일손 좀 거들어. 그렇게 방 안에만 있으면 사람 병나. 엄마 말에 처음엔 무심히 고개만 끄덕였어요. 그래도 뭐라도 해야겠다 싶어 자격증 공부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시간이 남는 틈틈이 엄마 가게에 나가서 일을 도왔죠. 처음엔 망설였어요. 사람들을 다시 마주하는 게 두려웠거든요. 손님 앞에 서는 것 자체가 어색하고 겁났어요. 괜찮을까? 또 날 무시하면 어떡하지? 그런 걱정이 있었어요. 그런데 막상 가게에 나가보니까 생각보다 괜찮더라고요. 사람들과 나누는 말 한마디, 눈을 마주치며 웃는 순간순간이 조금씩 절 바꾸기 시작했어요. 제가 바닥이라 생각했던 삶이 천천히 다시 올라오는 느낌이었어요. 그렇게 저는 서서히 알을 깨고 세상 밖으로 걸어 나왔어요. 처음엔 조금 어색했지만 조심스레 친구들에게 연락을 하기 시작했죠. 웬일이야? 하고 놀라는 친구도 있었고, 너 언제쯤 올 줄 알았어? 라며 반가워하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그런 반응에 괜히 울컥했던 순간도 있었죠. 하지만 반대로 제 연락을 받지 않거나 이미 번호를 바꾼 친구들도 있었어요. 다 이해했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멀어지는 인연도 있고 다시 이어지는 인연도 있는 법이니까요. 그 무렵 저는 자격증 공부를 계속하고 있었어요. 한식 조리사 자격증을 먼저 따고 이어서 차근차근 더 많은 것들을 준비해 나갔어요. 엄마의 가게에서 일손을 도우면서 요즘 트렌드와 맞지 않는 부분들을 하나씩 눈여겨봤죠. 예전엔 몰랐던 것들이 이제서야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엄마, 요즘은 이런 반찬보다는 간단하면서도 포장 잘 되는 게 좋아요. 아, 그래? 그럼 다음 주부터는 네가 한번 구성해봐. 엄마는 제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 주셨어요. 허투루 넘기지 않으셨고 오히려 제가 의견을 내면 진지하게 받아들이셨어요. 그게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덕분에 저는 가게 일에 점점 더 몰입하게 됐고 손님들의 반응도 긍정적으로 변해갔죠. 이렇게 하나하나 바꿔가면서 저도 어느새 식당 일에 자연스럽게 적응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제가 40이 되었던 해,
엄마가 절 조용히 부르셨어요. 너희 이제 마흔이지? 가게 한번 운영해 보는 건 어때? 순간 전 말문이 막혔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신가 싶었거든요. 엄마 가게는 우리 가족의 주 수입원인데 그런 가게를 저더러 운영하라고요? 전 얼떨떨한 마음으로 물었어요. 엄마, 갑자기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아직 엄마가 가게 일 다 하시잖아요. 이젠 나도 좀 쉬어야지. 자식 덕 좀 보자. 너 가게 잘 운영해서 떼돈 벌고 이 엄마 호강시켜주면 되는 거 아니냐?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그동안 저는 이혼 후 집에 돌아와 생활비 한 푼 보태지 못하고 그저 엄마의 품에 안겨 캥거루족처럼 살아왔거든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한 적은 없었지만 저도 모르게 현실에 안주하고 있었던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제가 벌써 마흔이더라고요. 부모님을 부양하고도 남을 나이인데 저는 여전히 딸이라는 이유로 보호받고 있었던 거죠. 스스로가 부끄러워졌어요. 그날 저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머릿속에 수없이 많은 생각이 맴돌았어요. 겁도 났고 자신감도 없었고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라는 의문도 들었죠. 그런데 문득 아버지가 떠올랐어요. 40 후반의 나이에 자격증을 따고 중장비 기사로 취직하셨던 아버지. 그때 아버지는 가족을 위해서라면 못할 게 없다고 하셨어요. 저는 그런 아버지를 존경했어요. 그렇다면 저라고 못할 게 뭐가 있겠어요? 지금이 가장 빠른 시기다. 누군가 그렇게 말했죠. 그 말이 마음에 와닿았어요. 결국 저는 큰 결심을 하게 되었어요. 엄마가 모든 걸 넘기신다고 하셨을 때 그 기회를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이건 도전이었고 제 인생을 스스로 책임지는 첫걸음이기도 했어요. 엄마, 진짜 저한테 맡기실 거예요? 후회 안 하시겠어요? 그럼 이제 네가 다 해. 나는 그냥 손님으로 가끔 올게. 엄마는 웃으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믿기지 않았어요. 그렇게 고생하며 지켜온 가게를 엄마는 그렇게 덤덤하게 저에게 넘기셨어요. 하지만 그 속엔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게 맡겨도 잘 해낼 거라는 확신이요. 그 뒤로 엄마는 정말 주방 일을 놓으셨어요. 대신 저에게 가게 운영에 필요한 모든 걸 알려주셨어요. 거래처 관리부터 식자재 보관법, 단골 고객 응대 방법까지. 매일매일 작은 메모지를 써주셨고 저는 그걸 하나하나 공책에 옮겨 적었어요. 엄마의 손끝에서 나온 노하우는 그 어떤 책보다도 값졌어요. 가게는 돈도 중요하지만 손님 마음을 얻는 게 더 중요해. 밥 한 끼에도 정성을 담으면 그게 다 전해져. 저는 그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았어요. 가게를 물려받는다는 건 단순히 자리를 넘겨받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마음과 철학까지 물려받는 일이라는 거려. 우리 엄마도 참 대단하세요. 가게를 저한테 맡긴 이후로는 단 한 번도 들르시질 않더라고요. 솔직히 한 번쯤은 와서 잘하고 있나 들여다보실 법도 한데 말이에요. 왜 그런가 했더니 이제 사장 바뀌었잖아. 네가 알아서 해봐. 하시면서 딱 잘라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제가 가게를 운영한 지도 어느덧 6개월이 지나 있었어요. 초짜 사장으로서 처음엔 손님들과 어떻게 친해져야 하나 고민도 많았고 일부러 말을 먼저 붙이기도 하면서 애를 많이 썼죠. 손님 한 분 한 분을 기억하고 취향을 외워두고 그러면서 저만의 방식으로 정을 쌓아가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은 정말 찜통더위였거든요. 에어컨을 빵빵하게 틀어놓고 장사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음식점 앞에서 누군가 서성이는 기척이 느껴졌어요. 유리문 너머로 보니까 깡마르고 까무잡잡한 남자아이 하나가 땀에 흠뻑 젖은 채로 서 있었어요. 처음엔 그냥 누굴 기다리나 보다 싶었죠. 그런데 5분이 지나도 10분이 지나도 그 자리를 떠나지 않는 거예요. 저는 괜히 신경이 쓰였어요. 아이가 유리문 앞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쩔쩔대는 모습에 마음이 좀 불편하더라고요.
결국 저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말을 걸었어요. 얘, 누구 기다리니? 너무 덥잖아. 여기 들어와서 좀 기다려. 우리 가게 시원해. 제 말에 아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찔끔찔끔 가게 안으로 들어왔어요. 땀이 범벅된 얼굴에 손을 부비적거리면서요. 저는 아이를 의자에 앉히고 다시 물었어요. 찬물이라도 한 잔 줄까? 엄마 기다려? 어디 가셨어? 그게 아니고요. 그러고는 바지 주머니에 손을 넣더니 100원짜리, 500원짜리를 꺼내 제게 내미는 거예요. 손에 땀이 젖어 동전이 미끌미끌했어요. 이게 뭐야? 동전이네? 왜 나한테 동전을 줘? 배가 너무 고픈데 밥을 못 먹었어요. 부모님은? 엄마나 아빠는 어디 계셔? 아빠는 돈 벌러 멀리 떠나가셨고, 엄마는 집 나가셨어요. 지금은 할머니랑 둘이 살아요. 순간 가슴이 쿵 내려앉는 기분이었어요. 얼굴은 어디서 많이 본 듯한 귀공자 스타일인데, 옷에는 때가 잔뜩 묻어 있고, 양치를 못했는지 입에서는 냄새가 났어요. 머리카락은 떡이 져 있었고, 피부도 햇볕에 거칠게 그을려 있었어요. 아무리 봐도 제대로 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아이 같았죠. 그래서 지금 배고파서 여기까지 온 거야? 너무 배가 고파요. 저 진짜 밥이 너무 먹고 싶어요.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 없었어요. 이 아이는 일단 밥부터 먹여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재료 아까운 게 무슨 소용이에요. 저는 재빨리 밥 한 공기와 찌개, 반찬들을 준비해서 아이 앞에 내놓았어요. 자, 먹자. 천천히 먹어. 괜찮아. 괜찮으니까. 아이는 두 손으로 수저를 움켜쥐고는 정신없이 밥을 먹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먹는 모습을 보니 눈물이 핑 도는 걸 꾹 참아야 했어요. 밥을 먹는 와중에도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할머니랑 같이 산다고 했지? 그러면 할머니는 지금 어디 계셔? 같이 안 왔어? 할머니가요. 어제부터 문을 안 열어줘요. 응? 집에 계시는데 문을 안 열어줘? 네. 제가 어제 놀다가 늦게 들어갔거든요. 할머니가 화가 많이 나셨나 봐요. 어제부터 아무 말도 없어요. 계속 문 두드렸는데도요. 저는 순간 등줄기에 소름이 쫙 끼쳤어요. 아이 말로는 그 좁은 복도 앞에서 밤새 문 앞에서 웅크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7살이나 8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가요. 그러면 넌 어제 어디서 잤어? 집 앞에서요. 문 앞에 앉아서 할머니 나오실까봐 기다렸어요. 그 말에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아이가 그 말끝을 흐리며 혼자 울먹이는데 그 모습을 보며 어떻게 아무렇지 않을 수 있겠어요. 저는 다정한 척 말을 꾹 눌러 삼키며 아이 머리를 조심스럽게 쓰다듬었어요. 잘했어. 아주 잘했어. 이제 밥도 먹었고 우리 같이 할머니 집에 가보자. 응? 아이는 제 눈을 조심스럽게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게 저는 조용히 가게 문을 닫고 아이와 함께 천천히 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어요. 마음속에서는 뭔가 아주 중요한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직감이 들고 있었죠. 솔직히 그 순간엔 진심으로 고민이 되었어요. 이걸 경찰에 신고해야 하나? 혹시 무슨 아동학대 같은 건 아닐까 싶기도 했거든요. 아이에게 조심스럽게 이것저것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이가 밥을 먹으면서 울먹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머니가 자꾸 화가 난 것 같다고 엉엉 우는데 보는 저도 마음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무슨 사정이 있긴 한 것 같았지만 아이 말로는 전혀 감이 안 잡히더라고요. 어쨌든 밥은 제대로 먹여놓고 일단 함께 집에 가보자고 했어요. 그러면서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 미안한데 가게 좀만 봐주실 수 있어요? 지금 좀 급한 일이 생겨서요. 엄마는 가게에 무슨 일이 났냐고 물어보셨고, 저는 아이에 대한 대강의 사정을 말씀드렸더니 금방 오신다고 전화를 끊으시더니 곧장 가게로 오셨어요.
가게에 도착한 엄마는 아이를 보자마자 따뜻한 미소를 지으시면서 물으셨어요. 몇 살이니? 아주 의젓하네. 초등학교는 다니고 있고? 그럼요. 10살이에요. 저는 너무 놀랐어요. 처음 봤을 땐 아무리 봐도 7살, 많아봐야 8살로밖에 안 보였거든요. 발육이 많이 늦어 보였어요. 엄마도 그런 제 표정을 보셨는지 말없이 아이를 바라보시더니 지갑에서 5,000원짜리 한 장을 꺼내 건네셨어요. 이거 받아. 깎아 사 먹어. 더운 날엔 단 거 먹어야 힘나지. 아이도 예의는 바르더라고요. 두 손으로 공손하게 받더니 꾸벅 인사를 했어요. 그 모습을 보니 괜히 마음이 더 쓰였어요. 가정교육을 못 받은 건 아닌 것 같은데 어떤 사정이 있는 걸까 싶었어요. 그렇게 저는 아이를 따라 그 집으로 향했어요. 아이가 살고 있는 집은 반지하 새방이었어요. 습한 냄새가 가득한 좁은 골목길을 지나 도착했는데 문 앞에서 여러 번 벨도 눌러보고 문도 두드려봤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었어요. 창문이 좀 낮게 달려 있어서 안쪽을 들여다봤는데 안은 조용하기만 했어요. 불도 꺼져 있었고 인기척도 전혀 없었어요. 이건 아니다. 뭔가 이상하다. 저는 결국 119에 신고를 하기로 했어요. 어디선가 들은 말이 떠올랐거든요. 문을 못 열면 119를 불러야 해요. 라는 말이요. 그렇게 신고를 했고 대기하던 시간이 꽤 길게 느껴졌어요. 약 20분쯤 지났을까? 드디어 구급대원들이 도착했어요. 안에 할머니가 계신 것 같은데 문을 안 여세요. 제가 상황을 설명하자 대원들이 문을 열기 위한 장비를 꺼냈고 몇 분 만에 문이 열렸어요. 그리고 그 순간 정말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주방과 거실 사이 통로에 할머님 한 분이 쓰러져 계셨던 거예요. 할머니! 아이가 소리를 지르며 그대로 달려갔어요. 순간 저도 놀라서 따라갔고 구급대원들이 급히 할머니의 상태를 확인하기 시작했어요. 다행히 호흡은 있었지만 의식이 없었어요. 대원들이 급히 들 것을 준비하며 말했죠. 의식은 없지만 호흡은 정상입니다. 병원으로 바로 이송해야 합니다. 그 말에 저는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게 우리는 구급차에 올랐고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바로 응급검사가 진행됐어요.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할머님은 영양실조로 인해 쓰러지신 거였어요. 지속적으로 영양 공급이 부족해서 결국 쓰러진 거라고 하더라고요. 순간 어찌나 가슴이 저리던지 말도 잘 안 나왔어요. 아이는 계속 울고 있었고 저는 그저 곁에 있어줄 수밖에 없었어요. 의식을 되찾은 할머님은 오히려 병원비 걱정을 먼저 하셨어요. 이런데 입원하면 돈 많이 들잖아요. 난 그냥 퇴원할래요. 괜찮아요. 아니에요, 할머니. 그깟 병원비 제가 낼게요. 애도 키우셔야 하잖아요. 할머니 건강하셔야죠. 그랬더니 할머님은 제 손을 꼭 잡고 엉엉 우셨어요. 말없이 눈물만 주르륵 흘리시면서요. 제 손등에 전해지는 그 눈물의 온도, 그리고 꾹 움켜쥔 할머님의 손에 담긴 진심이 아직도 잊히질 않아요. 그 순간 저는 확신했어요. 이건 그냥 단순한 가게와 무연이 아니라 인연이라는 것을요. 그 뒤로 하나둘씩 이야기를 듣게 됐어요. 알고 보니까 그 꼬마 아이, 그러니까 민준이 아빠는 외동 아들이래요. 그런데 아들이 결혼을 했다가 부인이랑 이혼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부인이 애 안 키우겠다고 그냥 아이 두고 떠났다는 거였어요. 너무 충격적이었죠. 그럼 그때부터 민준이를 혼자 키우신 거예요? 어쩌겠어요. 안고 가야지. 내 새끼가 못 키우면 내가 키워야지. 그 말에 괜히 마음이 저릿했어요. 그런데 더 안타까운 건 그 아들이 사업한다고 몇 번이나 말아먹고 결국은 중동으로 나가 무슨 사업을 한다며 떠났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게 1년 전이라는 거죠. 처음엔 6개월이면 무조건 성공해서 돌아오겠다고 큰소리 쳤다는데 그 이후로는 연락이 뚝 끊겼대요. 할머님은 그 말을 하면서 눈가를 훔치셨어요. 아들은 걱정되고 가진 건 없고 손주라도 굶기면 안 된다는 마음 하나로 살아오신 거더라고요. 폐지를 주우며 길에서 김밥을 말며
땡볕 아래에서도 몸을 부르르 떨면서도 아이한테는 밥을 꼭 챙겨주려고 애쓰셨던 거예요. 그 말을 듣는데 정말이지 속이 뒤집히는 줄 알았어요. 어떻게 부모라는 사람이 아이는커녕 자기 엄마까지 버리고 연락도 끊을 수 있죠? 애아빠라는 사람은 성공만 하면 되는 줄 알았던 걸까요? 저는 분노를 억누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너무하네요. 사람이라면, 가족이라면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속이 타들어가는 마음으로 저는 할머님 병원비를 제 카드로 결제했어요. 그리고 가게로 돌아오는 길에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앞으로 민준이나 할머님이 가게에 찾아오면 밥값을 절대 받지 말아달라고. 아예 돈 이야기는 꺼내지도 말라고 말을 했더니만 엄마가 무슨 일이냐고 물으시더라고요. 대강의 사정을 설명드렸더니 한참을 조용히 듣고 계시더니만 딱 한마디 하셨어요. 네가 사장이니까 알아서 하라고. 우리 딸 하는 일은 다 응원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에 괜히 눈물이 날 뻔했어요. 그 한마디엔 다 담겨 있었거든요. 믿음도 있었고 이해도 있었고 그 이상 어떤 설명도 필요 없었어요. 앞으로 우리 가게에 오셔서 밥 드실 때는 걱정 마세요. 그냥 오시면 돼요. 돈 같은 거 신경 쓰지 마시고요. 아유, 안 돼요. 그럴 수 없어요. 우리도 미안해서. 괜찮아요. 저도 음식하는 사람인데 굶는 사람 보면 밥 먹여야지. 그게 제 일이에요. 고마워요, 정말. 어떻게 이러는 애를. 그 이후로 두 분은 거의 매일같이 저녁 무렵이면 가게에 들르셨어요. 메뉴판에 있는 것만 먹기엔 입이 물릴 수도 있겠다 싶어서 제가 밥 먹을 시간에 맞춰서 오시라고 했죠. 그렇게 함께 밥을 먹고 때로는 불고기를 구워드리기도 하고 분식이 당긴다 하면 떡볶이나 김밥도 같이 사 먹었어요. 손해일 수도 있었죠. 사실 남는 것도 없이 바쁜 하루였으니까요. 하지만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사람이 사람을 살릴 수 있다면 그걸로 된 거잖아요. 돈이 전부가 아니니까요. 저도 속으로는 생각했어요. 이 정도 했으면 언젠가는 나도 복을 받지 않겠어? 라고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3주쯤 되었을 때쯤이었어요. 우리는 서로에 대해 정말 많은 걸 알게 되었어요. 민준이도 처음보다 훨씬 밝아졌고 웃음도 많아졌어요. 그리고 할머님은 하루하루 건강을 되찾아가고 계셨고요. 그런데 민준이 아버지 이야기가 다시 나왔을 때 저는 도저히 참을 수 없었어요. 아빠는 꼭 성공해서 6개월 안에 돌아온다고 했어요. 약속했는데 이제는 1년이 넘었어요. 민준이의 눈빛엔 아직도 아버지를 기다리는 그리움이 가득했어요. 하지만 제 머릿속엔 다른 생각이 들었죠. 아무리 사업이 어렵다 해도, 아무리 사정이 있다 해도 연락 한 번 없는 게 말이 돼요? 혹시 가족을 짐덩어리라고 생각해서 버린 건 아닐까? 그 생각이 드는 순간 속에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민준이랑 할머니는 그렇게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 아버지라는 사람은 그 책임에서 완전히 벗어나 사라진 거잖아요. 가족이란 이름으로 쉽게 버리고 떠난 사람에게 어떤 말이 필요할까요? 저는 그냥 조용히 이를 악물고 다시 민준이의 밥그릇에 고기를 더 얹었어요. 저는 다시는 이 아이가 배고픈 얼굴을 하지 않게 해주고 싶다는 마음뿐이었어요. 그게 지금의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니까요. 무엇보다도 절 더 속상하게 했던 건 민준이 아버지가 중동에 나가서 연락 한 번 없는 것도 모자라 생활비조차 한 푼도 보내오지 않았다는 거였어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할머님이 얼마나 마음고생을 하셨을까 싶어서 마음이 저릿하더라고요. 손주 밥 한 끼 챙기려고 본인은 하루에 한 끼도 못 드신 날이 얼마나 많았을까 싶었어요. 그래도 다행이었던 건 그 이후로 우리 가게에서 매일 식사를 하시면서 할머님도 민준이도 눈에 띄게 살이 오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제가 또 그런 건 좀 잘 챙기잖아요? 하나라도 빠지지 않게끔 영양소 조합은 기가 막히게 구성해드렸죠. 덕분에 민준이 얼굴도 환해지고 할머님은 조금씩 기력을 되찾아가고 계셨어요. 사실 할머님 연세가 우리 엄마랑 비슷해 보이셨는데
고생을 너무 많이 하셔서 그런지 실제보다 더 연로해 보이셨어요. 그 모습에 가슴이 찡했어요. 우리 엄마도 그걸 아셨는지 친구처럼 잘 지내보자며 반찬이며 이것저것 많이 챙겨드렸고요.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말 있잖아요. 이제 좀 쉬셔야죠. 이렇게까지 해주셔서 어쩐데요. 정말 고맙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어느덧 2달쯤 되었던 어느 날이었어요. 평소처럼 가게에 나와 반찬을 정리하고 있었는데 가게 문이 덜컥 열리더니 강렬한 립스틱을 바른 여자가 들어오더라고요. 머리는 바짝 묶었고 옷차림은 번쩍번쩍했어요. 처음 보는 얼굴이었죠. 민준이 여기 있죠? 저 그의 엄마예요. 그 한마디에 가게 안은 순간 얼어붙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고요. 뭔가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네? 누구시라고요? 제가 그의 친엄마예요. 데리러 왔어요. 오늘부터는 제가 키울 거예요. 친모인지 아닌지 제가 어떻게 알아요? 게다가 애를 버리고 떠났다고 들었는데 제가 지금 와서 뭘 믿고 그 아이를 당신한테 맡겨요? 제가 단호하게 말했죠. 그 순간 마침 할머님이 가게 문을 열고 들어오셨고 눈앞에 선 여자를 보는 순간 그대로 굳어버리셨어요. 한참 말을 못하시다가 입을 떼셨어요. 아니, 너 여긴 왜 왔어? 내 자식인데 내가 왜 못 데려가요? 내 새끼 내가 데려갈 거예요. 이혼할 때 채권이니 양육권이니 전부 포기하고 양육비 한 푼 보탠 적도 없고 애 얼굴 보러 오지도 않았으면서 이제 와서 무슨 친모 타령이야. 당장 내 눈앞에서 꺼져. 돈도 없으면서 뭘 키워요. 얼마 전에 병원에 실려갔다면서요? 그러다 애 굶기면 어쩔 건데요? 난 지금 돈 있어요. 직장도 있고 집도 있어요. 내가 키우는 게 맞죠? 민준아, 너 엄마 따라가고 싶어? 할머니랑 같이 안 살아도 괜찮아? 싫어요. 안 가고 싶어요. 나 엄마랑 같이 살고 싶지 않단 말이에요. 아이 본인도 원하지 않는데 무슨 자격으로 데려가겠다는 거예요? 법적으로 친권도 없잖아요. 심지어 이 아이는 당신이 누군지도 잘 몰라요. 당신은 뭔데요? 무슨 권리로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해요? 당신도 남이잖아. 법적으로는 나도 남이에요. 하지만 지금 이 아이 옆에 있고 밥 먹이고 웃게 해주는 사람도 나예요. 그리고 법적으로 당신도 이미 남이에요. 그 말에 여자는 말문이 막혔는지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 눈빛이 잠시 흔들리더니 결국 쓴웃음을 흘리며 뒤돌아서더라고요. 그날 이후 저는 더욱더 민준이와 할머님을 지켜야겠다는 마음을 먹었어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마음만은 누구보다 깊이 이어져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친모를 돌려보낸 뒤에도 상황은 쉽게 끝나지 않았어요. 놀랍게도 그녀는 그 후에도 몇 번이나 가게를 찾아왔고 올 때마다 아이를 데려가겠다고 떼를 쓰기 시작했죠. 하지만 법적으로는 아무런 권리가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제가 경찰을 부르면 도리 없이 쫓겨나야만 했어요. 처음에는 버럭 소리를 지르더니 경찰차만 나타나면 꼬리를 말고 조용히 돌아서더라고요. 할머님은 매번 그 모습을 보고는 가슴을 퍽퍽 치셨어요. 전현이 바람이 나서 애를 두고 간 게 엊그제 같은데 어디 감히 어디 그 뻔뻔한 얼굴로 다시 나타나? 진심으로 분노하신 모습이었죠. 저 역시 가슴이 먹먹했어요. 같은 상처를 가진 사람으로서 똑같이 가정을 지키려다 무너졌던 사람이니까요. 바람이란 단어 하나에 얼마나 많은 마음이 찢겨나가는지 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친모는 매일같이 우리 가게 앞을 어슬렁거렸고 어느 날부턴가는 작정한 듯 아이만 보면 달려들기 시작했어요. 엄마랑 같이 가자니까. 엄마가 데리러 왔다고. 이러지 마세요. 아이가 얼마나 무서워하는지 안 보이세요? 당장 나가시라고요. 그런 날들이 일주일 넘게 이어졌어요. 매일같이 말다툼과 눈물, 분노가 반복됐죠. 그런데 정말 믿기지 않는 일이 벌어진 건 어느 더운 오후였어요. 그날도 친모는 가게 안으로 들어오자마자 민준이 팔을 잡아당기며 소리쳤어요. 엄마가 누군지도 모르겠냐고요. 본인이 엄마니까 같이 가자고요. 저는 아이를 필사적으로 끌어안았어요. 그만 좀 하시라고.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은 이건 아이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행동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갑자기 식당 문이 확 열리더니
까맣게 그을린 남자가 성큼성큼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친모를 향해 단호하게 외쳤어요. 네가 뭔데 우리 애를 데려가겠다는 거야? 법적으로 아무 권리도 없는 주제에. 아빠! 그리고 망설임도 없이 그 남자에게 달려갔어요. 순간 저는 멍하니 그 장면을 바라보며 충격의 말을 잃었죠. 돌아온 거예요. 중동에 있다는 민준이 친부가 정말로 돌아온 거예요. 근데 저는 그보다 더 놀란 게 있었어요. 제 눈앞에 서 있는 그 남자. 낯설지가 않았거든요. 입을 틀어막은 채 한참을 바라보다가 결국 꾹 참고 있던 비명을 질러버렸어요. 너 잠깐만, 너 권필중 아니야? 너는 서지수?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맞았어요. 고등학교 때 제가 짝사랑했던 남자였어요. 그 남자가 지금 제 가게 안에 눈앞에 서 있었던 거죠. 정말 이게 무슨 일인지 어안이 벙벙하더라고요. 제가 마음을 썼던 아이가 제 첫사랑의 아이였다는 게 인연인지 우연인지 그냥 운명 같았어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잇자 구석에 서 있던 친모가 코웃음을 치며 말하더라고요. 와, 여기서 동창회라도 여는 거야? 진짜 어이없네. 너 지금 이 아이 데려가려는 거 돈 때문인 거 모를 줄 알아?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모르겠지? 그 말에 친모는 입을 꾹 다물었어요. 순간 그 말에 모든 게 이해됐어요. 저는 조용히 물었어요. 중동에서 사업을 한 게 맞냐고요. 그러니까 필중이는 맞다고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처음엔 6개월만 있다가 바로 돌아오려고 했었는데 사업이 예상보다 커졌대요. 제대로 자리를 잡기 전에는 돌아오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 이를 악물고 버텼다고 하더라고요. 할머니께, 그러니까 필중이의 어머니께 연락을 하려고 했는데 집 전화가 없었기 때문에 바로 연락을 할 수 없었고 편지로 보냈대요. 그런데 다 반송이 됐다는 겁니다. 왜 반송이 되었나 했더니만 그 사이 할머니께서 전세금 문제로 반지하로 이사를 하셨던 거죠. 그 소식을 할머니께서도 중동으로 편지를 보냈었는데 주소를 잘못 알고 계셨던 겁니다. 서로 엉뚱하게 다른 곳으로 발송이 되면서 연락이 뚝 끊어져 버린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모든 조각이 퍼즐처럼 맞춰졌어요. 6개월이란 약속, 연락 두절, 기다림. 그 모든 건 서로가 서로를 찾지 않은 게 아니라 방법이 없어서였던 거예요. 아빠가 늦어서 미안해. 정말 많이 보고 싶었어. 그 말에 민준이는 필중이 목에 얼굴을 묻으며 펑펑 울기 시작했어요. 저도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너무 오랜 시간 혼자였던 아이가 이제야 제자리로 돌아간 거니까요. 그리고 필중이는 저에게 아이와 할머님을 위해서 노력해줘서 고맙다고 했어요. 그 한마디에 그동안의 고된 시간과 마음고생이 한순간에 녹아내리는 것 같았어요. 말은 하지 않았지만 제 가슴 속에는 이유 모를 두근거림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사업을 어떻게든 성공시킨 민준이 친부, 필중이는 수소문 끝에 재빨리 한국으로 돌아왔지만 이전 주소로 찾아갔을 땐 이미 다른 세입자가 들어와 있었고 할머님과 민준이는 이사를 간 상태였던 거죠. 그렇게 주소 이전을 확인하기 위해 주민센터에 들렀고 등본을 떼고 나서야 겨우 새 주소를 찾을 수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막상 새 집에 찾아갔더니 집주인 아주머니가 그러셨대요. 그 집에 저기 식당 가서 매일 밥 먹더라고. 거기 가보세요. 그 식당이 바로 우리 가게였던 거예요. 필중이는 식당으로 발걸음을 옮겼고 그렇게 극적으로 이 모든 상황과 마주하게 된 거죠. 반면 친모는 전혀 다른 이유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 여자는 지인을 통해서 필중이가 중동에서 사업을 성공시켰다는 소문을 들었던 거예요. 그 사실을 알고 나서야 아이를 이용해 한 푼이라도 뜯어보려는 속셈으로 우리 가게를 들락날락했던 거죠. 모든 퍼즐이 그제서야 맞춰졌어요. 결국 필중이는 경찰을 불렀고 친모가 법적인 동의 없이 아이를 끌고 가려 했던 점을 들어 접근 금지 신청까지 하더라고요. 민준이가 제 고등학교 시절 짝사랑했던 사람의 아이라뇨. 정말 상상도 못했던 일이라 저는 놀라움의 연속이었어요. 그 후로 상황은 빠르게 정리되어 갔어요.
필중이는 이제 중동에는 두세 달에 한 번 정도 짧게 출장만 다녀오면 된다고 했고, 자리도 제대로 잡혔고, 돈도 넉넉히 벌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면서 할머님과 민준이를 꼭 끌어안고 울었어요. 고생 끝났어. 이제 우리 같이 살 수 있어. 그 말을 들으면서 저도 모르게 울컥했어요. 그동안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필중이는 저에게 거듭 감사의 인사를 전했어요. 그러면서 값을 지불하고 싶다며 그동안 챙겨준 밥값을 정산하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전 고개를 저었어요. 그런 거 바라고 한 거 아니라고. 사람이 사람답게 살고 싶어서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한 것이라고 말을 했죠. 필중이는 저에게 너무 고맙다며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다고 했어요. 그 따뜻한 말이 가슴에 남더라고요. 저는 그저 당연한 일을 했다고 생각했어요. 누군가에게 밥 한 끼 내어주는 일이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었고, 솔직히 마음이 씌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니까요. 하지만 친모는 그렇게 쉽게 물러서지 않았어요. 접근 금지 명령을 받은 뒤 한동안 모습을 감췄던 그녀는 이번에는 법원에 친권 회복 신청을 하면서 필중이의 재산 일부를 요구했어요.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죠. 아이를 볼모로 돈을 뜯어내려다 실패하니까 이제는 친권을 회복해 양육비를 요구하겠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필중이는 이미 모든 걸 준비하고 있었어요. 변호사를 선임해서 법적으로 대응에 나섰고, 그 변호사라는 분이 정말 일을 깔끔하게 처리하시더라고요. 결국 법원에서는 친모의 과거 아동 방임 사실과 민준이에게 손찌검을 했던 내용까지 모두 확인했고, 그 결과는 명확했어요. 친권 회복, 기각, 접근 금지, 그대로 유지. 더 이상 그녀는 민준이 앞에 나타날 수 없게 되었고, 민준이도 할머님도 비로소 안정된 일상을 되찾을 수 있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조용히 한숨을 내쉬었어요. 이제 진짜로 모두가 제자리를 찾은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그 한복판에 제가 작게나마 보탬이 되었다는 사실에 마음 한켠이 따뜻해졌어요. 사람 일이라는 게 참 신기해요. 누군가를 돕는다는 게 결국은 나를 치유하는 일이라는 걸 이번 일을 통해 다시금 느끼게 되었거든요. 그 뒤로 필중, 할머님, 민준이, 세 가족은 반지하를 탈출해 우리 집 근처 아파트로 이사 오게 되었어요. 처음엔 가게에서 식사를 하실 때마다 조심스럽게 눈치를 보시던 분들이 이제는 가족처럼 편하게 들어오셔서 오늘도 잘 먹겠습니다 하며 인사를 건네시곤 해요. 물론 지금은 식사값도 당연히 지불하시고 계시지만 한때 그렇게 어렵게 시절을 함께 넘긴 우리에게는 금전보다 더 깊은 정이 남아있거든요. 그 모든 일이 벌써 작년 여름의 일이에요. 참 시간이 빠르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사이에 저와 필중이는 서로 이혼이라는 아픔을 겪었다는 공통점을 공유하면서 조금씩 마음을 터놓기 시작했어요. 그때 참 힘들었지. 나도 한동안 사람을 다시 믿을 수 없었어. 나도 마찬가지였어. 누군가를 다시 만난다는 게 쉽지 않았지. 그런 대화를 나누다 보니 자연스럽게 서로를 이해하고 위로하게 되었고, 어느 순간 마음이 열렸다는 걸 느꼈어요. 민준이도 하루는 제게 말했어요. 아줌마 밥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나 평생 먹고 싶어요. 그 말을 듣고 피식 웃으며 머리를 쓰다듬어 줬는데 옆에 있던 엄마가 제 옆구리를 쿡 찌르더라고요. 둘 다 이혼했겠다. 나에도 딱 맞겠다. 애도 널 잘 따르겠다. 살림만 합치면 딱이지 뭐니? 난 찬성. 지수는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민준이도 그걸 알아요. 아직 마음도 확인 안 했는데요? 이러시면 곤란해요. 주변에서 저희를 향해 등 떠미는 바람에 어쩌다 보니 서로를 더 자주 의식하게 되었고, 결국 조심스럽게 마음을 확인했어요. 그렇게 저희는 다가오는 가을, 조촐한 스몰 웨딩을 올리기로 했답니다. 지금은 정신없이 결혼 준비 중이에요. 드레스는 고를 틈도 없이 바쁘지만 마음만큼은 단단하고 행복해요. 민준이도 기뻐해요. 아빠랑 아줌마 결혼하는 거야?
나도 같이 살 수 있어? 하고 묻는데 그 눈빛이 너무 순수하고 반짝여서 저는 가슴이 찡해지곤 해요. 그리고 문득 이 긴 여정을 돌아보게 되었어요. 반지하의 더운 여름날, 유리문 앞에 서서 배고프다며 주머니 속 동전을 꺼내던 그 아이, 그리고 그 아이를 따라가 만났던 쓰러진 할머님. 그 한 장면이 제 인생을 바꿨다는 게 믿기지 않아요. 어쩌면 인생은 이렇게 예기치 않게 말도 안 되는 방식으로 우리를 좋은 곳으로 이끄는 것 같아요. 한편 그때 우리를 계속 괴롭혔던 친모는 어떻게 됐냐고요? 접근 금지 명령을 받은 뒤로 한동안 모습을 감췄던 그녀는 얼마 뒤 법원에 친권 회복 신청서를 제출했어요. 그와 동시에 필중 씨의 재산 일부를 요구하는 민사소송도 걸었죠. 참 뻔뻔하다는 말밖엔 안 나오더라고요. 하지만 필중이는 이미 단단하게 준비하고 있었어요. 법무법인을 통해 변호사를 선임했고 그 변호사는 정말 일을 확실하게 처리했어요. 과거에 그녀가 아이를 방치한 사실, 손찌검까지 했던 정황, 민준이가 겁에 질려 엄마를 피했던 증언까지 모두 제출되었고요. 결국 법원은 친권 회복을 기각했고 접근 금지도 그대로 연장되었어요. 그녀는 더 이상 민준이 앞에 나타날 수 없게 되었죠. 이후에도 민준이에 대한 친권을 되찾기 위한 항고를 2차례 더 시도했지만 모두 기각되었다는 통보만 받았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최근에 들은 소문으로는 친모는 본인의 사채빚 문제로 인해 벌금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현재는 강제 조정 아래에서 채무 변제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한때는 화려한 립스틱을 바르고 당당하게 가게 문을 박차고 들어오던 그 여자의 모습이 이제는 희미한 잔상처럼 느껴질 정도예요. 그와 반대로 저희는요, 매일이 따뜻해요. 가게도 여전히 잘 돌아가고 있고 손님들도 하나둘 더 늘고 있어요. 엄마는 요즘 이제 내가 애 손주도 보게 생겼네 하며 웃고 계시고 할머님은 예전보다 훨씬 건강해지셨어요. 민준이는 학교에서 칭찬을 많이 받는다고 하고요. 생각해보면 그냥 밥 한 끼 내어준 게 전부였는데 그 작은 선택이 이렇게 큰 인연으로 이어졌다는 게 신기해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적어봤어요. 긴긴 여름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날들이 누군가에게 힘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이제 저는 앞으로 더 잘 먹고 잘 살려고요. 지금처럼 사람들과 함께 웃고 따뜻한 밥을 나누면서요. 그리고 그 옆엔 이제 그 시절의 첫사랑이자 지금의 동반자인 그 사람이 함께하고 있을 거예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